법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입니다. 탄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자, 부탁하겠습니다. 네, 잘 있십시오. 고생했어요. 네. 세상이 왜 그래? 비상식 대 비상식.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김경수 씨, 한마디 먹고 저 내란 세력하고 싸워야 할 때야. 목숨을 바쳐도 나라가 어떻게든 이게 좀 일어나야 할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옆에 있는 의원들만 보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을 봐주세요. 네. 시민의 소리를 좀 잘 그나마 들어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제발. 저를 그냥 공격하기 위한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함께 해달라는, 오히려 왜 현장에 나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 안녕하세요. 어떠시죠? 오늘은 특히 좀 추워가지고 좀 얼었어요. 나보다 우리 지사님이 건강해야지. 혼자가 아니구나. 윤석열罷免과 탄핵 성공시키는 핵심, 짧은 시간 안에 나와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그 힘으로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의 프리지아를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어제 밤에 가서 크게 만들었어요, 사모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는 시민으로 훨씬 더 많으니 파이팅 하시고 어려운 결정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로 건강해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 승리해야죠. 예, 예. 곧 봄날이 오겠지요. 예, 오기를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법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이죠. 탄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문 닫겠습니다. 네, 잘 있십시오. 고생했어요. 네. 세상이 왜 그래? 비상식 대 비상식.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김경수 씨 한마디 먹고 저 내란 세력하고 싸워야 할 때야. 목숨을 바쳐도 나라가 어떻게든 이게 좀 일어나야 할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옆에 있는 의원들만 보지 마시고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을 봐주세요. 네. 시민의 소리를 좀 잘 그나마 들어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제발. 저를 그냥 공격하기 위한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함께 해달라는, 오히려 왜 현장에 나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 오늘은 특히 좀 추워가지고 좀 얼었어요. 나보다 우리 지사님이 건강해야지. 혼자가 아니구나. 윤석열 범행과 탄핵 성공시키는 핵심, 짧은 시간 안에 나와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그 힘으로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의 프리지아. 지사님께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또 나오시게 해서 우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마 선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이곳 세종에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노무현은 2025년 오늘
수백만,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습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이 국민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꺼내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을 넘어서 국민들이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서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서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보유 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헌은 헌정 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은 좋은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불평등은 세습되고 있고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었으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가짜 뉴스에 홀려 있는 동안 국가의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 성장 동력은 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월세가 밀려서 걱정입니다. 중산층마저도 열심히 일해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몇십만 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갚을 날만 돌아온다. 동네의 오래된 맛집들조차 문을 닫고 있는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 구조,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세상 대신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서로 믿고 참여하고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경제, 공정하게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어가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넘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무엇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성장 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한 해 동안만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해 정부 예산의 5.8%가 넘는 액수입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강력 발전 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5대 메가시티의 광역교통망을 신속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은 5대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서 지역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 시대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번영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서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가 투자는 국민 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도 함께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정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자치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와 우리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그 절박함으로 김경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먼저 드신 분. 예. 저 잠시 질문하시기 앞서서 회사와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내란 종식 관련해서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만큼 뭐 정치 얘기도 있겠지만 세종시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헌에 이제 앞서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헌에 이제 세종시 조항을 삽입시키실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아마 개헌안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범죄 유임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 관련해서 신행정 수도법
22년 만에 좀 재발의하겠다. 그래서 개헌은 좀 말씀을 좀 작게 하신 것 같고,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도 이달 중 그 법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해주십시오. 네.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완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을 개정해서 개헌을 통해서 수도 조항에 행정 수도를 명문화하는 방안입니다. 원래 제가 이재명 대표와 지난번에 면담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함께 상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그런 탄핵으로 인한 대선입니다. 대통령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행정수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때 논의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헌, 그리고 두 번째 법적인 해결 방안,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했고요. 개헌이 만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1단계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헌법의 행정수도 조항을 바로 넣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란 세력과 더 결탁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당장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적 문제를 완결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신행정수도법 또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개헌, 지방선거 개헌 때 헌법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이 법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법이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통해서 먼저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차연아 기자입니다. 일단 늦었지만 출마 결심하고 선언하신 거 진심으로 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응원드리고요. 네. 그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얻긴 했지만 부울경 지역에서는 좀 성과가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부울경 지역의 민심을 끌어안을 보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대선 경선룰을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안을 사실상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에서 민주당의 총선 전체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석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부울경의 결과 속에는 제가 도지사직을 중도에 그만두었던 부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과 부울경에 계신 주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는 부울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울경만의 문제로 해결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남도지사로서 재직하면서 경남의 문제를 경남도의 힘만으로 푸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부울경 메가시티였고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지방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구상이 성공을 했더라면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보면 이런 메가시티 구상이 지방정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들의 힘만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혔던 이유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정부들이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다른 권역들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음의 민주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다라는 신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가 정치적인 지지의 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경선룰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는 경선과 관련한 룰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룰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단지 125만 명, 120만 명이 좀 넘는 그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당원들에게까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국민경선, 국민참여 경선의 취지에도 맞고 중앙당이 우려하는 역선택이나 많은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 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 기자입니다. 세종과 가까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김종민 세종갑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의 첫 집무는 세종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도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이냐 가능이냐라고 했을 때 정부청사 중앙동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세종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기 전이라도 대통령의 직무는 서울과 세종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직무를 세종시에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듯이 대통령실도 세종시 대통령실을 설치하고 서울과 세종시에서 함께 직무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종시에서 직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각의 각 부처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걸머지고 대통령의 권력이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게 되는 제일 큰 이유도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비서들과 수석들과 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과 주로 협의를 해야죠. 지금은 세종과 서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더 많은 집무 시간을 가질 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장관들과 협의하고 장관들이 책임지고 현안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 정치 그리고 책임지는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는 즉시 세종실에서 대통령실을 완전히 이전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줄에. 네, 이투데이의 김은재라고 합니다. 그 선언문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일 AI 반도체 시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지사님께서도 뭐 향후 일정이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구상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와 디지털 전환은 단지 성장 동력으로서의 새로운 산업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전 분야의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을 예를 들면 경남은 제조업이 강합니다. 부울경은 기존의 중공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강한 곳입니다. 그동안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전환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얘기해왔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에도 AI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새롭게 결합되지 않으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업이 단지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결합된 제조업, AI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제조업이 융합되는 그런 새로운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기술 전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각 분야별로, 각 산업별로 AI가 모두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도구가 AI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에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주거와 복지 분야도 AI가 적용이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주거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주거 이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복지 분야도 지금은 개별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그런 국민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그런 미리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징후가 보이는 곳에 미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AI가 전 국민의, 전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산업의 생태계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지 인프라를 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칩을 몇 개를 확보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AI를 새로운 시대의 그 발전 도구로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AI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정은 캠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예. 네, 감사합니다. KNN 길재섭 기자입니다. 공약 발표를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정리 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 이게 슬로건으로 보이는데 빛의 연대가 어떤 뜻으로 지금 삼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선언문에서 잠깐 언급만 하시면. 네, 네. 오늘은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고 왜 제가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지를 중심으로 출마 선언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책 공약은 분야별로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빛의 연대는 출마 선언문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촛불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대신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국정 100대 과제를 도출하고 그 10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라고 자주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과 함께 책임 정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당시에 촛불연대로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가 그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촛불연대의 힘을 국정운영연대까지 확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촛불에 참여했던 그리고 탄핵에 참여했던 정치 세력들이 함께 인수위에 참여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 정책 협의의 결과를 협약으로 만들고 그리고 함께 내각을 구성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운영했더라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해내지 못했던 그 과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빛의 혁명입니다. 지난번은 촛불혁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국민들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입니다. 그 빛의 혁명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고 있고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들어선 정부는 반드시 빛의 연대를 통해서 빛의 연정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초기에 이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민주세력, 헌정수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대를 만들고 더 강한 연대와 연합으로 빛의 연정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야 내란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대와 연합의 힘으로 그 빛의 연대와 연정의 힘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개헌도 가능합니다. 그 민주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해야 저는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빛의 연대를 국정운영연대로 확대한 빛의 연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종 지역이 우선이었는데 세종 지역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세종 언론인들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여성분께서 안녕하십니까.
세종 지역 언론 뉴스피치의 김혜연신 기자인데요. 우선은 오늘 세종 지역 언론 기자로서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아주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늘 나오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로서 볼 때. 근데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사님은 그동안 실패해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번 개헌 논의처럼 계속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추진이 시작되었던 정책입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싶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균형발전 정책이 1차로 마무리된 이후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2단계 정책,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시즌2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처럼 공공기관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 산, 학, 연 이 함께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국가균형발전 시즌2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정책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발전은 지체되었고 정체되었고 때로는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단지 지역이 살기 어려워지고 지역이 피폐해지고 지방 소멸이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또다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유럽의 선진국들, 특히 국가도 부강해지고 국민들도 행복한 나라들, 북유럽을 포함한 그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지방이 살기 좋은 도시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방 도시들도 촘촘하게 광역교통망이 짜여져 있고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산업을 책임지는 인재로 키워져서 그 지역에서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30대 청년들 1년에 지금 10,000명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남만 그런 게 아니라 부울경, 호남, 대구, 경북까지 지역의 지방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들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즌2 차원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본 틀을,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그리고 2개의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을 완전히 개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권역별 메가시티를 새로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키워나갈 때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5개의 새로운 성장 축도 생기고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국가균형 발전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세종시가 충청권의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CTX를 포함한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성장 동력,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0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질의응답만 어떻게 한 분 더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받도록. 마지막 질문으로.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각 분야에 대한 이 비전 말씀 아주 잘 들었는데 환경 쪽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후에 이제 차후에 공약을 통해서 발표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요. 이 세종 사안이자 또 전국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세종보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보 해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려고 하고 있고 재가동하려고 해서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환경단체들이 막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4대강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매년 녹조가 이제 창궐 해서 최근에는 시민들의 그 코 속에서 마이크로 시스틴 청산가리 6,600배에 달하는 마이크로 시스틴이 이제 검출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녹조 문제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물정책에 그 퇴행된 물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는 간략하게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3대 성장의 3대 축을 사람과 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대응으로 새로운 기후 대응과 기후 경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공부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앞서 있는 환경과 기후 대응을 대한민국이 지금 늦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지체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기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고 앞으로 정책 발표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보를 포함한 4대강 녹조 관련해서 문제를 주셨는데요. 4대강 문제,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하구원을 포함한 결국은 낙동강의 이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계속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 그때 결정됐던 정책들이 환경단체와 협의를 하긴 했지만 환경단체로부터도 이게 이제 좀 미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대강을 포함한 세종보와 같은 보호 문제의 처리는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적인 타협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환경 문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전 대한민국의 원전 축소였죠. 그러니까 원전 해체라기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의 축소라고 하는 정책조차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세종보와 4대강을 포함한 환경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단체와 시민과 정부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함께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을 겪었습니다. 그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원전 정책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걸 바꾸기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후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런 정치가 중심이 돼서 정치가 하는 역할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어렵더라도 그런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만 보자면 저는 철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거하는 방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또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될 부분은 시민사회가 나서서 함께 그 철거라고 하는 방향이 합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은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출마 선언이 경선 기간이 길지 않지만 이 경선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들어서는 민주당 정부, 민주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경선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입니다. 탄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희는 자, 문 닫겠습니다. 네, 잘 있으십시오. 고생했어요. 네. 세상이 왜 그래? 비상식 대 비상식.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김경수 씨, 한마디 먹고 저 내란 세력하고 싸워야 할 때야. 목숨을 바쳐도 나라가 어떻게든 이게 좀 일어나야 할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의원들만 보지 마시고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을 봐주세요. 네. 시민의 소리를 좀 잘 그나마 들어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제발. 저를 그냥 공격하기 위한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함께 해달라는, 오히려 왜 현장에 나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
날씨 좀 추워가지고 좀 얼었어요. 나보다 우리 지사님이 건강해야지. 혼자가 아니구나. 윤석열 표명과 탄핵 성공시키는 핵심 짧은 시간 안에 나와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그 힘으로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의 프리지아를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이제 밤에 가서 크게 만들었어요. 사모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는 시민으로 훨씬 더 많으니 파이팅 하시고 어려운 결정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건강해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 승리해야죠. 곧 봄날이 오겠지요. 예, 오기를 바랄 뿐.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